1950년으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 자유롭게 어디고 밟을 수 있는 땅이지만 이곳에 함께 설 수 없는 길 잃은 이들이 있다. 누군가에겐 돌아가고 싶은 길, 또 누군가에겐 하염없는 기다림의 길. 옛날 그 형이 끌려갔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참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착잡합니다. 납북자 혹은 실향 3인,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으로 끌려가서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갑작스런 폭격을 시작으로 이 땅이 전쟁으로 물들었을 때 내 가족과 형제의 품을 떠나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옛날 같으면 이런 처지가 아닐 텐데 이제 그런 비참한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려고 이게 누워 있으면 창문 밖에 이제 달이 비치면 저 달이 거울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비치면 나도 볼 거 아니냐. 응? 그런 망상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나올까 하는 기다림에 64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기다린 시간만큼 패어버린 주름과 얼마 남지 않은 야속한 세월이다. 기다려야 했던 그들의 지난 시간, 이제 넋두리만 남아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기는 어디가 볼 수가 있어요. 남겨진 가족들의 64년, 그 기다림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 매거진 창의 이영락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너무나도 빨리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충북 시사 매거진 창에서는 6.25 전쟁 특집으로 납북자에 대한 내용, 돌아오지 않는 길, 납북자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수 PD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납북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에게 끌려갔거나 혹은 그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실향사민 혹은 납북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지식층이 납치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농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의 피해가 가장 막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이곳을 찾은 사람이 하나 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세월, 반겨줄 가족보다는 아픈 기억이 많을 고향에 찾아온 정화양 씨.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시골 정취에 빠져 옛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옛날에 살던 곳은 저짝에 저 나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몇 살 때까지 사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17살까지 사는 것 같은데. 이 마을에 살던 당시 그의 나이 14살.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형님과 생리별을 했기 때문이다. 6.25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 형님들, 큰형님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6.25가 난 후로는 그 형님은 이렇게 도피를 했고, 이제 지금 그 납치된 형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그런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살았었죠. 그럼 바로 손위의 형님은 저기서 계시다가 어디로 그렇게 가셨나요? 그 이제 대략 기억나는 거는 그 50년도 8월 정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저녁에 그 인민군 치하에 있던 시기라 그 이제 그 인민군 치하에 있던 분들이 뭐 회의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이제 회의에 나갈 사람은 없고 나는 그때 어렸고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나가게 됐었지요. 정화양 씨의 형님 정희양 씨. 그는 납북자다. 마을에 볼일이 있어 나간 형은 그 길로 지금까지 가족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마을에 회의가 소집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납북됐다고 하는데 형에 대한 기억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형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 그때를 기억하는 최고령 어르신을 우연찮게 만날 수 있었다.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형과 막연하게 떠오른 당시 어수선했던 마을 모습에 어르신 또한 오래된 기억을 꺼내 보인다. 여기 있었지요. 그럼 그때 여기 왜 인민군이 들어오고 그런 거 기억나요? 인민군 더가 저기요. 네, 그렇지. 저 산 저기 한데 거기. 그럼 여기 인민군 사무실이 마당에 거기. 맞아, 글쎄, 맞아, 그 그거예요. 얘기로 해야 그랬어요. 예. 때가 되면 변하는 산천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과 마찬가지로 논밭에 농사짓는 농사꾼은 그대로인데 평화롭던 시절 순박하게 모여 살던 정화양 씨 형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같이 뛰어다니던 이 마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다. 거짓말같이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납치된 사람의 약 80%가 자택이나 자택 근처에서 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문제만 보더라도 분명히 납치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무소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잠깐 뭐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데려가겠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분명한 납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6년 7월에 쓰여진 김일성 전집에는 전쟁 전부터 남조선의 지식층 포섭을 위한 납치 계획이 쓰여져 있다. 전쟁이 납치 계획의 주된 배경이 된 것이다. 당시 정치인, 공무원 같은 지식층 납치가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농민의 납치가 60%에 달했다. 이는 지식층을 데려오는 계획이 농민층으로 타깃이 전환됨을 의미한다. 6.25 전쟁 당시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제 2군단이 우회 기동을 해서 포위 섬멸을 했는데 이 우회 기동하기로 했던 2군단의 진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당초 이 춘천 전투는 생각했던 것보다 사흘을 더 끌게 되고 수원까지 오는데 닷새가 늦어집니다. 그 덕분에 남쪽에서 포위하는 것이 실패에 끝나면서 전쟁이 장기화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쟁 정책이 바뀌니까 서울까지는 그들의 납치 납북 정책이 주로 전문인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이 공산화 국가 건설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선이 더 길어지고 확장됨으로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인력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전쟁 노무 인력 이들을 더 많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마을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납북 대상자가 됐는데 6월 25일부터 시작된 인민군의 남침은 충북의 경우 90% 이상이 점령됐다. 이에 따라 점령지를 중심으로 납북이 이루어졌는데 전쟁의 길목이었던 충청도에서 많은 납북자가 나왔다. 평범한 농민이었던 아버지와 형제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떠나보내고 살아온 세월이 60년이 지났다. 그 세월이 지워버린 기억을 찾아서 정화양 씨는
형님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를 찾아보았다. 노인이 된 그가 14살의 어린 나이 그 당시로 돌아가 그때를 기억해보니 이 자리에 있었던 형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그때 당시 여기가 회의 장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이제 옛날에 이게 부잣집으로 있던 그 집이라 여기가 큰 마당이었었고 그래서 아마 회의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 한 마리도 철이 되면 집을 찾아가건만 돌아오지 않는 형님을 기억하며 걷는 이 발걸음은 생각처럼 가볍지만은 않다. 그것은 아직도 휴전 중인 전쟁이 준 기억이 아직도 그의 발길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 이렇게 새롭기도 하고 참 무엇인가 좀 이렇게 옛날 그 생각이 많이 나고 그 옛날 그 형이 끌려갔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참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착잡합니다. 네, 조사된 충청도의 납북자 수가 23,000명이 넘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숫자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전국 단위에서 최고 숫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전쟁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북은 90% 이상이 점령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납북이 된 건데요. 취재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납북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뭐 형제를 잃은 건데 그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특히 그 당시가 농업사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들의 피해는 컸었는데요. 네. 예전에 농업사회에서 건강한 청년 한 명의 그 자리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로 인해서 남겨진 가족들의 그 경제적 타격은 엄청났었는데요. 남겨진 가족들의 삶 어땠는지 만나봤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64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어디엔가 살아있길 바라는 남편이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 한시도 그를 잊은 적 없다는 이임호 할머니. 당시 암담했던 참상을 들을 수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 산은 그 길로다가 아주 여러 지서 가면서 얘네 아버지는 키가 크고 근데 어떻게 나갔다 그냥 붙들려 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지하에 땅굴을 파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또 여자들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 애를 데리고서 이 지하에 들어가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 90% 이상 점령당해 납북자 피해가 많았던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도 돌아오지 않는 납북자의 길이 있다. 몇 달 지내도 오겠지 하고 하지 안 와가지고 우리 이제 시어머님이 계셨는데 몇 달 전에 이제 거기를 갔어요. 얘네 아버지 이나하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거기가 있더래요.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가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몰래 이제 얘기 좀 하려니까 얘기를 못하게 사람들이 자꾸 싸고 도니까 아내와 4살 박이 아들을 두고 끌려간 남편. 전시 납북자의 납치 장소는 대부분 자택이나 자택 근처. 잠시 밖을 나온 그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끌려갔다. 심지어 그들의 나이는 10대에서 30대까지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들. 대부분이 남성이 납북됐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16세에서 30세까지가 74.83%가 됩니다. 그리고 31세에서 35세까지를 이 범죄에 집어넣는다 하면 그 비율이 84.61%까지 이릅니다. 즉 이런 그 연령층을 놓고 보더라도 납북자들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납북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가족들이 모두 농사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인력이 재산이었던 시절, 한 집안의 기둥이 희생되자 남겨진 가족들의 앞으로 남은 삶은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950년 당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파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혼자서 어린 아들 혹은 가족을 책임지며 살았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 남편의 빈자리를 비워두고 나머지 세월을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았다. 얘가 이제 또 공부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남의 집에 또 들어가서 남의 집살이도 해보고. 사격 중지 명령과 함께 휴전이 선포된 1953년 7월 27일, 유엔과 남북 대표는 한국 군사종전에 관한 협정을 통해 전시 포로를 교환했다는 협정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남북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주장으로 납북자의 송환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남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이 전시 납북 사건이라는 이 범죄 행위가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25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즉 남침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오늘날까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사라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지만 전쟁의 아픔, 납북의 고통보다 더 오랫동안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무원 쪽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간첩으로다가 교육받고 내려와서 뭐 접선하지 않느냐. 뭐 나도 그때 뭐 이제 젊은 나이에 또 아버지하고 접선되면은 빨갱이 가족 뭐 아니면 뭐 불량하게 이제 보는 거지,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것이 바로 연좌죄다. 문제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던 이들에게 연대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제도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된 전쟁. 그 속에서 아버지는 납북됐고 그날 이후 얼굴조차 볼 수 없던 가족들이었다. 가장을 상실한 슬픔보다 더 컸던 아픔은 바로 빨갱이라는 세상의 시선들이었다. 결국 납북자 가족들은 단합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렇게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길거리에 나가서 내 남편 소식을 알려달라고 정부에도 호소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납북자 송환을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가족회의 활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납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들이 역으로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 끝에 세상의 빛을 본 명부. 1950년 10월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명부가 발견된다. 정부는 납북자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대화 조건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마침내 그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지하 창고에서 이승만 정부 당시,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정부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납북자를 조사해가지고 작성한 납북자 명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문서를 또 발견했죠. 그러나 2001년 그렇게 자료를 발견했지만은 이 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납북 피해에 대해 알리기 시작해야 했지만 군사정권 이후 이들은 되려 국가가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전쟁 피해자들의 송환에 힘써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가족들. 이들이 사회로부터 더 숨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 공산당에게 말하자면은 부역을 했다. 또는 동조를 했다. 그런 묵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끝까지 항거하고 희생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 사회의 그 풍토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납북자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가 납북됐다 하는 말을 떳떳이 말을 못했어요. 가족협의회가 파악한 납북자는 약 10만 명 남짓. 반세기가 흐르도록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이들이 있었음을 이곳에 와서야 알 수 있다. 그동안 떠나간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 대해 우리가 했던 일들은 무엇일까? 일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매구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이런 만행을 알린 거죠. 알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그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이 한 10여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6, 70명이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국적으로 지금 북한의 만행을 알리고 또 북한에 그 납치된 사람들을 다시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당시 발표할 때 8만 3천 명에 되는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납치가 됐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정부의 송환 노력만큼 중요한 건 주변의 관심이다. 전쟁의 고통과 연좌제의 아픔, 그리고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무관심과 오해가 아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무고한 시민들이 10만 가까이 북한에 의해서 납북이 됐다. 이거는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의 큰 비극적인 사건을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까지 와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만 그저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64년의) 시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임을 우리는 잊고 산다. 그리고 전쟁이 준 피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게 지금 꽃 핀 거예요. 물망초꽃. 6월까지 꽃을 피우는 물망초. 연보랏빛 물망초가 품은 할머니의 그리움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다. 근데 선진국은 어디 한 사람만 문제가 돼도 온통은 대통령이 나서서 구제해오고 뭐 나라가 드석드석해는데 우리는 사람의 목숨이 아직 뭐 여건 조성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6.25 사변 때
물론 희생자들이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그 행방불명돼 있고 생사가 아주 불명확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명예, 기억을 좀 해줄 수 있는 국가에서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역시나 그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은 굉장하다는 걸 그 화면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전쟁 직후에 납북이다, 뭐 월북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서 남겨진 가족들이 쉽게 이렇게 드러내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납북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납북 피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대부분 납북자들이 납치된 장소가 주로 집 근처 혹은 그 동네 어기 뭐 이런 것들로 그 가족들을 놔두고 그렇게 월북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경상도 지역에는 납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점을 들어서 볼 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인민군이 주둔하면서 그렇게 납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회유나 협박 같은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납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봐도 명백한 납치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휴전 협정을 통해서 그 전쟁 포로를 이렇게 풀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납북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북 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역할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이진수 씨. 그 또한 납북자 가족이다. 청주에서 청원으로 피난을 거듭하며 지내오다 정신없던 청주에서 그의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됐다. 이에 이진수 씨는 납북자 신고를 했다. 예, 그 제1은행에 있다가 지금은 뭐 다른 게 들어왔다 그러대요. 거기에서 인민군 그 장총민 인민군하고 옥신각신하는 걸 봤다. 우리 아저씨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가서 구경만 했지 가서 말릴 생각을 못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게 봤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 이제 내일 추석기 때문에 이제 추석 준비한다고 이제 바쁘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일하시고 근데 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추석이고만 다 치우고 내 동생하고 같이 이제 그 형무소가 막 그냥 피사당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걔하고 어머니하고 셋이서 이제 시체 찾는다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도 그냥 막 다 돌아다니고. 그 이제 못 찾았지. 80을 넘긴 나이. 납북자 신고 이후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건 일은 그의 DNA 코드를 등록한 것이다. 협의회에서 지금 저 DNA 그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DNA 검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카드를 내가 가져왔어요.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DNA 검사한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일돼가지고 납치된 사람들 가족 그 이제 유해라도 찾으면 DNA 검사해가지고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죠, 이제. 실제 납북 피해 가족이기도 한 이미일 회장을 중심으로 가족협의회는 민간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빛을 보게 되었는데. (2010년) 전시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정부는 납북 피해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 그 위원회는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0년 12월 13일 출범하였습니다. 그 위원회 설립을 통해 납북자 가족들의 그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통하여 인권 회복과 국민 합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조사는 물론 기념사업과 함께 납북자 신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까지 납북자 신고 기한을 연장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납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손자녀 등 그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가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납북 피해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 재적 등본, 그리고 납북 행위서와 피해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북 피해 당사자는 아내, 친족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신고를 받고 있지만 2014년 5월 기준으로 신고된 현황을 보면 아직 신고율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남은 피해의식 때문이다.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어떤 정부의 그 공권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를 당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게 사실이고, 아마 현재까지 신고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이렇게 납북되신 분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히려 이분들이 피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따뜻하게 가슴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된다. 연좌제 피해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 또한 이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다. 아프지만 버릴 수 없고 간직하기엔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납북 피해 가족들. 이제 그들을 향해 국가와 국민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책임 또한 큽니다. 그리고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알게 모르게 연좌제로 그 남은 가족들을 한 번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시민간인 납북 사건은 결코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방해 요인이 아닙니다. 자,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라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기도 하네요. 예. 네, 다행히 지난 2010년이죠. 그때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후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 신고율은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신고 가족의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 납북자 가족들이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납북된 이들과 또 기다리는 가족들의 만남도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두 가족 정도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본보기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늦은 사명감이지만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수 PD 수고했습니다. 자, 올해로 6.25 전쟁 발발 64주년이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가족을 잃은 납북 피해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그리움이 상처가 되고 이제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납북 피해 가족들을 보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북 시사매거진 창 6.25 전쟁 특집 돌아오지 않는 길 납북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